이번 그 4차 노동당 당 대표자 회의 그리고 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의 핵심적인 결과라고 한다면 김정은 일비서가 당 정군의 최고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는 사실이겠죠. 사실 김정일 일비서는 이미 작년 12월 30일 김정일 위원장이 남겼다는 유언에 따라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에 올라서 이미 군권은 장악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당 대표자회를 통해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죠. 김정일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를 하고 본인은 새로 신설된 1국방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명실상부하게 국가 수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 정군의 핵심 요직이자 최고 권력주의를 모두 장악했다는 게 한마디로 핵심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정치체제를 막론하건 이 명령주의 계통의 최고 정점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이건 군이건 국가건 모든 정책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는 것은 김정은 일비서가 하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권력 승계가 완성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김정일 일비서가 이런 최고 국가 권력의 지위에 오른 것 자체가 과거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는 건데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물론 김정일 위원장은 당 총비서 그리고 국방위원장 직위를 가지고서 후계자의 권력을 다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국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는 것은 그로부터 다시 4년이 지나서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서 국방위원장의 직위가 강화되고 다시 그 자리에 재추대됨으로써 이제 최고 권력자 지위에 오른 건데요. 비교적 3년 혹은 4년이라고 하는 긴 유은통치 기간을 지난 이후에나 공식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당과 군의 인사에서도 이제 중요한 변화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김정일 위원장 장례식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정일 위원장의 영구차를 호위했던 소위 8인방, 당과 군의 8인들이 앞으로 북한이 장례를 이끌어갈 거로 예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당과 군의 인사에서 보면은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을 후견하는 장성택 쪽 사람들이 이제 대거 발탁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8인방 중에서 이제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은 김정각 신임 인민무력부장한테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우동축 국가안전보위부 1부부장을 제치고 김원홍이 20년간 공석에 있던 국가안전보위부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8인방 중에서도 구군부 인사라고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었던 김영춘과 우동축이 물러나는 양상을 보였죠. 대신에 장성택 측근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최용해의 약진이 이제 눈에 주목이 되는데요. 3차 당대표제를 전후로 해서 이미 대장 주의기를 받고 김정은과 동시에 부상을 했죠. 그리고 정치국 후보위원회 당시 올랐는데요. 이번에 일약 인민군 총 정치국장에 지명이 되고 또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같이 맡게 되겠죠. 인민보안부상에 임명된 리명수 역시도 이제 장성택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과 군의 인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장성택 라인의 약진이다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요. 결국 장성택 라인을 위한 것도 김정은 일비서를 후견하는 후견그룹이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강화된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2기 5차 최고인민회의 결과만 놓고 보면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초기에 다소 이중적인 신호 그리고 다소 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권력 구조 자체가 공고화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내세습 정권입니다. 세습 정권이기 때문에
유은 통치를 내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직은 김정은이 권력 기반이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후광을 내세워야 된다는 점도 있겠죠. 당분간 김정은이 이런 유은 통치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정책적인 차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당분간은 유은 통치를 전면에 내걸고 또 아버지의 선군 노선의 이제 계승을 일단 주장을 하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저하듯이 이제 김정일 시대는 이 정책 노선은 선군 노선이었습니다. 네, 선군 시대에 2000년 들어서 그나마 북한 경제가 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일정한 정도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그런 플러스 성장 자체도 어떤 선구 경제 전략의 성과라기보다는 이 2002년에 도입했던 7.1 조치나 2003년에 도입했던 종합시장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나타났던 결과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북한 경제는 이미 다양한 경제 사적 활동들이 합법적이건 혹은 불법적이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은 더 이상 시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고, 이미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이걸 억누르려고 한다고 해도 억누를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혜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러한 점을 이제 반영하듯이 사실 이미 2010년, 그리고 2011년부터도 이 일정 정도의 변화들이 이미 포착이 되었습니다. 2010년, 2011년,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있었던 2012년, 올해 그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이 경공업 발전과 그 인민생활 향상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소위 지식경제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나오죠. 이 지역예측을 통한 그 생산 활동의 증대, 소위 함남의 불길이라는 것들, 새세기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으로서 칭송이 되고 계승해야 될 것으로 강조되는 것이 선군과 더불어서 이러한 그 지식혁명하고 새세기 산업혁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정은 일비서가 4월 15일에 했던 연설에서도 네, 1차적으로는 선군혁명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이 선군 노선은 개성을 할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바로 이어서 새세기 산업혁명을 이루어야만 이 진정한 그 강성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을 김정은 일비서는 잊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그 김정은 체제는 이미 김정일 시대 말기부터 이미 추진되었던 어떤 그 경제 발전, 경공업과 그 농업, 그리고 전반적인 인민생활 향상에 포인트를 두는 그 일종의 뭐 저희 입장에서는 선경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의 변화들을 모색을 해왔었고, 그것들을 아마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 경제 강국은 그 아버지 김정일이 못다 이룬 업적으로서 김정은 일비서가 달성을 해야 되는 과제로서 남겨져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존의 그 선군 노선과 이 경제 발전 노선이 일정하게 공존하면서 점차적으로 경제 발전에 더 강조점을 두는 형태로의 어떤 일정의 정책적인 변화들이 모색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과거 김정일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선군 노선을, 주체 사상과 구분되는 선군 노선을 내걸었던 게 3년의 유은 통제가 끝난 이후의 일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김정은 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 빠른 속도의 권력 이양을 봤을 때 예상보다는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대내정책에서의 변화와 함께 그 대정책에서도 조심스러운 변화를 모색할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다소 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일 사망 이후에 네, 2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영변에 있는 모든 핵활동의 중단을 약속하는 이구 조치에 합의를 했죠.
이것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협상 태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비록 영변에 한정을 하긴 했지만 북한이 남아있는 이미 영변 원자로는 가동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적정히 생산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북한의 핵 능력 증대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어쨌든 영변에 한정되긴 했지만 영변의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언을 했죠. 근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사실은 안보리 결의안 1718, 1874에 충분히 위배된다고 지적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북한은 비록 인공위성 광명성 3호라고 주장을 하지만 기술의 성격상 장거리 로켓, 장거리 미사일로도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북한이 굉장히 이중적인 신호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일 한편으로는 이제 협상파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 강병파들의 입장도 들어주는 가운데 이런 복잡한 신호가 나왔다는 해석이죠. 반면에 광명성 3호 발사 자체가 이미 김일성 주석 탄생 200주년 기념 축포 이벤트로서 이미 예정되었던 것이고 이미 김정일 시대에 계획되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내적으로 일종의 치적과시 차원에서 기획됐다는 점에서 국내 정치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는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국내 정책 수혜에 일차적으로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정책의 방향은 협상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쪽으로 2구 합의 이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이선 해석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자체가 1차적으로는 국내 정책 맥락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향후에 김정은 체제가 계속 대강경 노선을 그걸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당장은 이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북미 간의 대치 국면을 초래하고 육자회담의 장기간의 표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내의 따가운 비판 여론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핵 협상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미 이구 합의에서 약속되었던 대북 영향 제공을 중단한 상태이고요. 안보리 이장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또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로 이제 착수한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도 미국 등 국제사회 이러한 조치에 맞서서 당연히 강경한 방향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것이 이제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예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핵 능력을 좀 과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정책 실익이 있는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그것이 만약 성공했을 경우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증대한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반면에 3차 핵실험의 대내 정치적인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고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협상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속도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3차 핵실험과는 무관하게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 압박에 대해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적어도 금년 내에 북미 간에 그리고 북미 간의 핵 협상 국면에서 어떤 타개가 이루어지기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러한 국내 정책 일정들이 마무리되는 내년 시점에 이르르면 이러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로 철회되었던 이 경색 국면들이 이제 다소 완화되고 또 냉각 기간을 거치면서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아직은 권력이양기에 있는데요. 이런 권력이양기 특성상 그 안정적 대환경의 조성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미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협상 자체가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승인의 외교적 승인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강경한 대치 국면 자체가 체제 결속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치 국면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다 보면은 정권에도 사실상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북중 관계겠죠. 김정은 정권의 최대 권력 자원 중에 하나가 유엔 통치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강력한 이 지원이죠. 후원입니다. 이미 중국은 소위 조문 외교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식량 50만 톤 그리고 원유 25만 톤을 김정은 체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보도도 있죠. 그리고 북중 경제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북중 간 무역 규모가 전년에 비해서 60% 이상 더 증대된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체제가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인데요. 네, 벌써 이번 안보리 이장 성명체 때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까지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비교적 강한 톤의 대북 비난 성명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강력하게 김정은 체제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북한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육자회담에 어떤 식으로든 나서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김정은 일비서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외 정책에서 김일성식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역시 주체 노선이겠죠. 그리고 이른바 등거리 외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김정은 체제가 워낙 허약하고 최근의 북중 관계 밀착 때문에 친중 정권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많았던 건 사실인데요. 독재 정권의 성격상 특정한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중국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편향된 모습으로 갔을 경우 오히려 정치적 정통성이 결정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피하려고 할 것이고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서도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핵협상은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는 아까 김정은 체제가 기존의 선군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일종의 선경제 노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강화해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북한의 경제 중심 노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공업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내걸었는데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활동 강화해야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것들을 북한 국내적으로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화폐 개혁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원시적으로 자본을 축적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습니다만 그 자체가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하면서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로부터의 공급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외부로부터의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자본의 투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협상을 통해서 외부 지원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의 지도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협상을 통해서 외부 지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일종의 핵 동결이라든지 핵 능력 증대의 포기를 지렛대로 삼아서 외부로부터의 지원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당장은 이 장기 로켓 발사로 인한 북미 간 대치 그리고
이 각국의 그 리더십 교체에 따른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당장 이러한 대치 국면이 타개가 쉽지는 않겠지만 기간이 지나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늦어도 내년부터는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장 올해는 이 주변 정세나 남북 관계 모두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미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이장声明채택이 되고 추가 제재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3차 핵실험을 우리하기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더욱더 상황들이 악화되면서 극도의 대치 긴장 국면이 조기될 텐데요. 남북 관계는 주변 정세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사실 북핵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남북 관계는 일정 기간 경색 국면으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지도자가 최소한 남쪽에 대해서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설사 미국을 비롯한 이 주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당분간 좀 강경한 자세로 갈 것으로 예측되었는데요.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된 상태죠. 지금은 어떤 욕심을 내기보다는 어떤 이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황의 악화를 막고요. 북한에 반하면서도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이후의 지금의 대치 국면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때를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변 국가들과의 정책 조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을 기존의 핵 선군 노선으로부터 비핵 선경제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국가가 이해를 일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전략적인 방향과 정책적인 구체적인 정책적인 프로그램에서 일치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도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 속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정책 조율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큰 전략적인 방향과 그림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하고요. 합의를 해서 청사진을 마련해 나간다면 그래서 그러한 큰 청사진과 그림을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한테 제시를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아마도 단기간에 있어서 어떤 섣부른 욕심이나 과도한 기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모든 나라에서 리더십 교체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리더십 교체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게 이러한 일종의 정책 지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 지연 현상들을 막고 북한의 새로운 이 체제가 기존의 핵선군 노선의 2.0판 윤 통치를 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주변 국가들이 일종의 공동의 정책, 공동의 대북 전략들을 마련을 해서 새로운 정권을 비핵 선경제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나가는 노력들을 그런 정책적인 조율들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면들, 대치 국면들을, 경색 국면들을 벗어나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그래서 육제회담이 다시 재개된다면 단순하게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체제 그리고 북한의 미래, 한반도의 미래를 포함한 굉장히 포괄적인 협상이 되어야만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큰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주변국가의 정책 조율을 통해서 이 국제사회와 북한 그리고 남북한이 같이 공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런 시점이야말로 오히려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